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콴달로에서 국어 가르치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제 내신 기간이라 약간 좀 멍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컨디션은 나쁘지 않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고요. 이제 저는 현재는 콴다일로 학원에서는 숙명여고, 단대부고, 영동고 이렇게 세 학교 수업하고 있고요. 저기 한티역 부근에 원인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경영 이런 거 참여해서 제가 따로 운영하는 학원도 있어서 거기서 여러 선생님 컨트롤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고 선생님들 선발하고 교재 작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과 수능 흐름이 어떤지는 가장 정확하게 아는 강사라고 생각하고요. 예비고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뭐 본격적인 커리큘럼 설명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교육이지만 어쨌든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국어는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 고3이나 졸업생을 겪어봤다면 알겠지만 입시에서 마지막까지 힘들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국어잖아요. 제가 집 하나도 안 되는 게 국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보통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이 대치동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두 번째로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말썽이죠. 이제 사춘기가 온 거죠. 태도가 안 좋고 게임하고 아들들은 방문 닫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 세 부류가 있어서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장점은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대치동에서 강사분들이 강사를 시작할 때는 세종이나 다른 지역에서 큰 강의를 하다가 저희 지역으로 넘어와서 강의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처음부터 강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자 같은 걸 준비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다니면서 과외를 하다가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사고 3학년 학생 과외하다가 그 학생이 대학 잘 가고 고1 학생들이 과외로 소개로 오고 생계형 과외를 유지하다가 관리가 잘 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모여서 강사로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다 각자 장점이 있겠지만 학생들을 관찰하고 학생과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 성격의 느낌을 주는 거는 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일단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영어 교육을 너무 과하게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숙명여고 가르친 학생 중에서 한 225등 정도 하다가 11등 정도로 국어 성적을 올린 애가 있어요. 네, 국어 성적을 올린 애가 있는데 1학기 때 뭐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얘가 뭐 수학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숙명 영어가 무척 어려운데 짧은 시간 공부하고도 100점 이렇게 나오는 우수한 학생인데 국어만 가면 얘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때 문답을 하면서 왜 못 푸는지 계속 대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좀 놀란 것이 이 학생은 사고가 부분적으로 영어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은 한국 글을 읽으면 한국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얘는 부분적으로 사고가 영어로 전환돼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고전이나 한자어 같은 거를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겠죠. 어렸을 때 좀 한국말에 대한 감각이 자리 잡기 전에 영어 조기 교육을 좀 심하게 받은 학생들은 사고가 부분적으로 영어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 분명 어디서 문제가 있을 거냐면 고전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어휘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휘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요. 특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말은 한자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감각이 한자에 대한 틀에서 옵니다. 비문학을 읽는데 항암제라 그러면 언어적 감각이 좋은 애들은 뭐냐? 뭔지 몰라도 암 치료하는 약이네라는 한자로부터 유추하는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단 장점은 뭐냐? 어쨌든 영어 역량이 발휘되어 있다는 건 암기력이나 언어적인 감각은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뭘 하면 좋냐? 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외워야 돼라는 범위를 잘 설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생활 관리를 해주는 게 얘는 되게 좋아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패턴이 누구냐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애매한 상위권에 많아요. 애매한 상위권에 많은데 제가 이번에 경기고도 원인학원에서 내신 수업하는데 경기고는 저희가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1, 3, 4, 5등 다 저한테 배우고 있을 거예요. 경기고의 경우에. 1등 학생이 처음에 이런 패턴이었어요. 딴 건 다 잘하는데 특히 수학은 특출나게 잘하는데 국어는 잘 못해요. 왜냐? 국어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적인 측면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에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외도 있겠죠. 근데 이해 과목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잘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언제 해소가 안 됐냐? 오답을 갖다가 경험했을 때 오답 분석이 뭐하게 된 거예요. 문학 같은 거 자기가 풀었을 때 언젠가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어떤 논리와 유형으로 그 문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가 느낄 때 국어는 암기 과목인 거죠.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흥미가 안 생기고 실력이 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형을 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애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틀린 문제가 뭔지를 계속 이렇게 일단 숙제를 나갈 때 5일치로 데일리로 과제를 쪼개서 줬어요. 그럼 얘가 틀린 문제를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유형을 그대로 모아서 동일한 유형으로 국어 유형학습을 시켰어요. 수학하듯이. 그랬더니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 다음에 정돈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나 봐요. 유형을 한번 던지면서 왜 틀렸는지 학교쌤 설명이 지금 이 문제로 어떻게 변형돼서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한 두세 번 이해하니까 놀랐던 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서도 있을 거고 이타적인 학생이어서도 있을 건데 잘하는 학생들인데 반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저한테 줌 보강으로 줌 수업을 해달래요. 그래서 줌 수업을 해달래 해서 들어갔더니 얘네가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조만한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수첩 같은 거를 사서 여기에 뭘 해놨냐 문학이니까 작품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가시리 진달래꽃. 그 다음에 학교쌤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 중요한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학원쌤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 중요한 걸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몇 주 동안 풀었던 숙제 중에서 나름 중요한 걸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애들끼리 이걸 갖고 모인 거예요. 앞반쌤은 뭐를 설명했는지, 뒷반쌤은 뭘 설명했는지, 또 어느 학원쌤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걸 수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네 말에 따르면 여기서 세네 문제가 적중했대요. 근데 이거는 적중을 한 게 아니라 시험의 성격에 알맞게 공부를 한 거죠. 내신이라는 시험이 갖는 성격이 있잖아요. 학교쌤이 설명한 것, 교과서에서 풀이된 것, 그것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봤을 때 문제로 이어지는 패턴 같은 것들을 정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된 거죠.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 학업 역량의 지표 같은 거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논리력이나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국어라는 과목에 걸맞게 다듬어지지 않아서거든요. 이런 거를 다듬는 게 중요해요. 제일 어려운 애죠. 태도가 일자안죠. 예비고일이면 슬슬 나타날 거예요. 문을 닫고 휴대폰을 잠그고. 근데 얘네는 어머님이 제가 조금 생각할 때는 뭐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아이들이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요. 또는 대화를 안 하더라도 아이의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면 보통 어떤 것 때문에 방황하는 거냐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원 테스트 같은 거를 보겠죠. 학원 테스트 같은 거를 보면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가 나오잖아요. 위치가 나오면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은 내 위치가 여기고 내 목표는 여기니까 위치와 목표 사이에 간극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자체에서 상처를 좀 받는 거예요. 특히 이 학생들은 상처에 연약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했는데 내 위치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는 게 자기 자신을 좀 부정당한 경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는 뭐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되찾아주는 게 중요하냐?
성취를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게 이 학생들은 필요해요. 너무 많은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학생이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거 암기가 어렵다면 시중에 어휘 중에서 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독해가 한 지문을 읽는 게 어렵다면 요새는 시대가 좋기 때문에 한 문장 정도 읽고 OX로 독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얇은 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했는지가 눈으로 쌓여요. 쌓이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성취욕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되찾는 거. 이게 지금 예비고일 시기에 필요해요. 이게 예비고일 시기가 뭐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냐면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는 시기예요. 내신 시험 들어가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교별로 격차가 있지만 중등국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그거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미리 몇몇 어려운 지점을 겪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될 때니까 어려운 지점도 겪어보고 안 풀리는 것도 겪어보고 고1 가서 겪느니 지금 미리 겪으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익혀야 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리큘럼을 짤 때도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내신 대비의 연장선으로 할 때도 모두 다 저는 분명 아이는 과정 중에 실패를 뭔가 경험할 것인데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요게 좀 신경을 쓰면서 여러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뭐 하도 많이 설명해드려서 얘기하죠.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어디에 있냐 뭐 요렇게 제가 넣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플하게 말해서 일단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시기에는 뭘 해야 하냐? 이 범위를 소환하기 위한 기반학습과 토대학습을 해야 돼요.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교과서가 들어가요. 올해까지는 교과서를 많이 쓰는 흐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전제되어 있는 건 예비고일 시기에 적어도 쌓아놔야 하는 건 아이들이 교과서를 문제없이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독해할 때 뭐가 필요하냐? 교과서마다 쓰고 있는 어휘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문학이나 문법이나 독해의 개념들이 있을 거고 그 지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잡아야 돼요. 물론 속도가 나고 좀 잘하는 학생이어서 지문까지 미리 회독하고 예습해서 암기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교과서에 쓰이는 어휘랑 개념 정도는 봐야 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려운데 보통 이 대치동 지역의 고등학교는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부교재의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모의평가 문제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의평가는 고1,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지문들이 있죠. 요것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그거 아니면 부분적으로 EBS를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에 EBS 교재들도 요것을 변형하거나 또는 기출로 삼아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교과서에 있는 어휘 개념을 완벽하게 회독하는 것. 이게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시즌 1에서 목표로 삼은 거고요. 이걸 토대로 교과서 지문과 모의평가 제가 생각할 때 고1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수준 정도면은 내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목표로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는 학교를 많이 줄였어요.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근데 작년까지는 생계형 강사랑 한 9개, 8개씩 제가 팀 수업을 막 했을 거예요. 학교를. 9, 8학교.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흐름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클리닉 할 때 그 연구시설로 오게 될 텐데 칠판 보면 애들이 사전이라 돼 있어요. 학교별로 기출하고 학교 선생님 명단하고 출제 경향성하고 필기했던 거하고 제가 그래도 한 7, 8년째 거의 요 학교들 건 다 있거든요. 분류를 해보면 요 학교들은 개념형이에요. 개념형이란 얘기는 암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국어에서 딱히 힘줄 생각이 없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이미 너무 변별력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그렇게까지 하중을 두는 학교는 아니에요. 숙명여고는 영어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까지 드는 학교, 변별력을 두는 학교는 아니에요. 숙명은 이번에 너무 쉬워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점이 70명이 넘어가게 나와서 막 등급이 문제가 되고 이래요. 이번 시험에. 2학기 기말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단대부고는 1등급이 거의 항상 고정으로 100점이고 그래서 96, 100이니까 요 학교들은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얘는 조금 논외긴 해요.
이 학교는 공립이어서 뭐라고 하죠? 그 범위가 다르고 출제 경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배치가 4번 시험 내내 달랐고요. 한번 퇴직했다 돌아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올해는 교사 배치가 딱히 달라지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원래 문학을 수업하던 선생님이 문법으로 들어가지고 문법을 들어가던 선생님이 다음 시험에 문학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기는 경향성이 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외부 지문 이런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등급 컷이 낮게 나올 경우에는 문법이나 또는 문학에서 표현법처럼 기본적으로 맞춰야 하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고 등급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좀 내외고요. 수능형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솔직히는 저는 좀 따로 빼놓고 싶긴 했어요. 칸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형인 이유가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많이 어려워요. 학교생들도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독해를 많이 요하게 내고 중대부고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범위를 굉장히 많이 주고요. 이 범위가 수능이나 모고 기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소화하는 능력,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학교일 것 같아요. 개포고는 외부 지문을 요새는 좀 내는 추세예요. 외부 지문을 내는 추세여서 수능형으로 뺐고 휘문 중동은 사실 객관식보다도 서술형이 조금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동고는 특유의 문단별로 요약하는 유형이 있고요. 낯선 비문학을 외부 지문으로 주고 각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10점짜리 서술형. 그게 있고 휘문고는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좀 독창적으로 내죠. 이 학교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진선여고 성적을 굉장히 잘 냈는데 진선여고는 일단 시험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30문제면 15문제 정도는 그냥 수능처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지문 내고요. 문법도 지엽적인 유형을 많이 내고 경기여고도 외부 지문 같은 걸로 좀 어렵게 많이 내서 내년에도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그 범위 나오고 학교 수업이 진행돼 봐야 알지만 현재 추세는 요렇다. 예,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본 개념형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서술형을 적어도 단어 단위죠. 단어 정도 찾기. 그다음에 뭐 요런 기본적인 문제들, 표현법 같은 거, 경기고 단대국어 문제인데 요런 수준으로 낼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수능형이죠. 이 경기여고 문제랑 영동고 문제인데 이 길죠. 학교 쌤이 쓰신 복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시간 안에 읽도록 하는 게 문제일 거고 이게 중동고 서술형이거든요. 글 주고 요약해라. 휘문고 서술형이에요. 독창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좀 나눠지니까 이거를 지금 학습한다기보다 제가 기출 때 풀리긴 하겠지만 이런 거를 소화하기 위한 공부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이 뭘 하는 게 좋냐? 가장 확실한 건 고1 그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 가서 자녀에게 풀려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 테스트 좋은 거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는 첫 시험이죠. 고등의 실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등 국어를 얼마나 갈무리해서 완성했는가를 바라보는 지표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1 산모를 풀려봤을 때 1, 2, 3, 4, 5등급 안에서 놀 거예요. 이 밑에면은 그냥 시험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고요. 5등급이면은 어휘가 100% 문제입니다. 어휘가 문제인 애여서요. 얘는 어휘 학습부터 해야 하는데 얘네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암기 많이 시키는 몇몇 그 중학교 국어학원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갔다가 못 견디고 튕겨 나오면서 국어 흥미 잃은 애들이에요.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얘네는 풀이할 수 있는 국어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주는 어휘책이겠지만 EBS에서 쓰는 어휘가 독해다라던가 이런 몇몇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풀면서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풀어나가면서 한 문장 정도의 예문을 읽게끔 그 다음에 한자 몇 개끔 익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휘력이 그래도 조금 개선돼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는 오거든요. 4등급 되는 학생은 뭐냐? 교과서가 안 읽히는 애들이에요. 교과서가 안 읽히는 애들. 중등, 고등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 시중 그 교재 중에서 문제집 중에서 그 8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연합한 몇몇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해법 문학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이시키면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틀 같은 거를 잘 다지도록 하면은 애기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노베이스고요. 여기부터는 실력이 있어도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도 3등급으로 이제 수준이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요 학생들은 뭐냐면 중학교 때 양치기로만 공부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뭐 구룡중이나 대명중이나 이렇게 시험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 학교 국어 시험을 봤을 때 100은 안 나오고 90은 넘고 그 구간에서 널뛰는 애들이 보통 고1, 3모 보면은 낯선 거 봤을 때 3으로 이렇게 떠요. 얘네는 뭐가 문제냐? 뭐가 나올지 좀 유형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겠지만 진달래꽃 같은 문학 작품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요런 애들 공부할 때 보면은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졌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진달래꽃에서 A부터 Z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반어, 역설, 시어 몇 개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간추리는 역량이 필요한데 요약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궁극적인 문제는 양으로만 치다 보니까 기본적인 요양 연습이 덜 된 애들이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시중 국어 수업 중에서 대치동 내신 기출을 다루고 있는 시험들을 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그 비문학에 대한 사고력을 같이 연습하면서 사고력과 그걸 토대로 문제풀이 패턴을 익히는 거, 요거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가요. 제 목표는 적어도 요 구간 안에서 놀자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등급, 1등급인 학생들은 이때부터는 약점에 대한 보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부터는 해법이 좀 달라요. 문학이 약하냐, 문법이 약하냐, 독서가 약하냐. 보통 이면은 문법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문법이 약한 거는 암기를 좀 덜했다는 거기 때문에 붙잡고 암기를 시켜주면 되고, 문학이나 독서가 약한 학생들은 뒤에 나오는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해법을 찾아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얘기를 마무리 드리면, 어,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면서 동시에 사실은 내신 수준이지만 당장 좀 걱정인 건 내신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나 또는 누적된 학교들의 데이터에서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학 수업을 진행하면 뒤쪽에 이렇게 학교 지금 시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필기로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로 출제됐는지 자습서를 쓴다는 느낌으로 선지로는 어떻게 나왔고 주변 학교 기출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쭉 교과서 출제되어 있는 작품들 토대로 해서 돌아볼 거예요. 돌아볼 거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는 되게 잘 되거든요. 사실 저희 수업은 관리를 처음에 받으러 왔다가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아서 눌러 앉아서 수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데일리 트래킹, 그러니까 매일같이 과제 관리하는 거, 이거를 1단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랑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카톡방을 하나 팔 겁니다. 여기에 저랑 어머니랑 학생이랑 저희 연구실 조교랑 요렇게 톡이 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한테 매일매일 과제를 내라고 독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숙제를 하고 채점과 오답을 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1차로 가고 걔가 틀린 문제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틀린 유사 변형 문제를 모아서 얇은 책으로 한 권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두 작업이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저희 조교쌤이 계속 이렇게 보내거든요. 12시에, 10시에. 심지어 요새는 너무 안 내면은 전화해요. 10시, 11시, 12시에 한 번씩 저희가 숙제 독촉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어쨌든 과제를 받아내고요. 이렇게 과제를 받아내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피드백도 이렇게 들어가고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좀 그만 보내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성취는 많이 쌓이면서 실력은 많이 늡니다. 저는 관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저 옛날에 과외할 때도 저는 일요일 수업을 안 잡았어요. 원래 국어는 일요일 수업이 중요한데 숙제를 해오고 숙제 너무 안 하는 애 있으면은 아침 8시에 걔네 집으로 갔어요. 가서 눈치 없는 척 거실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그때 상문고 이쪽 수업을 많이 했는데 아빠들 법조인이고 주말에 쉬셔야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 숙제 해옵니다. 뭐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관리를 해왔고 이제 한 달 정도 간격으로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누적해서
학습 현황을 저희가 공유를 드립니다. 반별로 공유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복수 테스트를 치르기는 합니다. 예, 치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독서 문법에 대한 수업을 치른 다음에 마지막에 10분 정도 문제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고요. 저희가 주에 1회 수업을 하면 1회는 클리닉을 합니다. 클리닉에서 하는 거는 2개인데 과제가 너무 안 돼 있으면 과제를 완성하는 게 1차로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됐든 안 됐든 저희가 하나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프로그램은 그 80분 저희가 고1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이거를 주에 한 번씩 와서 치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과배식 첨삭을 제가 띱니다. 예, 그래서 띄어서 제가 보니까 내신 수능 국어를 따로따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던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 해 클리닉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는 진행되고요. 그래서 클리닉 이렇게 저희 앱이 있어서 해갖고 클리닉 예약해서 날짜 신청해서 하면 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아이 언제 오는지 어머님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앱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커리큘럼은 이제 크게 6주가 하나 달려있고 12주가 하나 달려있는 건데, 문학의 경우에는 운문문학 하면서 개념어를 다지는 것, 짧은 글이니까 요거를 저희가 앞쪽에 다루고요. 문법은 현대문법에서 기초적인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전반부에 좀 다룰 겁니다. 독서는 단어에서 문장까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이렇게 펼쳐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독해력을 쌓아가고 누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는 설정할 거고요. 후반부 가면은 요거를 이제 소설문학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단어 단위에서 문장이나 다른 내용으로 범위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제재별로 배경 지식이나 글의 구조를 익히면서 독해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커리큘럼 자체는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이 요약을 너무 못해서 글을 한번 읽힌 다음에 처음에는 단어 단위로 이렇게 요약해봐라. 그 다음에는 문장 단위로 요약해봐라. 실제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게끔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내신 대비를 저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거여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오시면 그래도 되게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열심히 한다, 그 다음 저희 연구생들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되게 지독하게 관리하거든요. 저희는 내신 수업 같은 거 진행하면 당일 아침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 10시에 보면 아침 7시에 불러서 9시 반까지 저랑 직보한 다음에 9시 반에 제가 승합차 대절해서 학교로 배송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나 이런 거 정말 지독하게 하고 성적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맡겨주시면 관리나 성장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실패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그 모든 뭐 학원 테스트도 있을 거고 막 시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시험 말고 학교 시험에 연습격으로 진행되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시험이라 생각하고 몰입해서 공부하고 뚫어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시험을 대하는 수험생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하고 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내신이나 실제 수험 생활로 갔을 때 필요한 마음이나 역량 갖출 수 있게 열심히 잘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힘들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